안녕하세요. 인지심리학자 김경일입니다. 우리는 모두 행복한 삶을 꿈꾸죠. 하지만 때론 불안하고, 때론 무기력하고, 때론 분노하면서 나의 일상이 행복과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다고 자주 느끼곤 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 치과의사분들께서도 마찬가지일 텐데요. 자, 그렇다면 치과의사는 언제, 어디에서, 그리고 무엇 때문에 가장 큰 스트레스를 받을까요? 그리고 이걸 알고 나면 행복한 일상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지 않을까요? 신흥과 함께 다양한 경로를 통해서 치과의사들이 현장에서 겪는 스트레스의 원인을 찾아보았습니다. 국내 최대 치과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작성된 게시글을 수집해 언어 사용 패턴과 심리적 측면의 변화를 분석해봤습니다. 코로나 전인 2017년 10월 15일부터 2019년 10월 15일까지, 그리고 코로나 후인 2020년 10월 14일부터 2022년 10월 15일까지 이 두 기간 동안 게시글의 문장과 단어 그리고 형태소 등을 분석했더니 주목할 만한 심리적 그리고 정서적 변화, 양쪽 모두에서의 변화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지금부터 치과 의사들께서 가지고 계신 고민이 어떻게 변했는지,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현명하게 극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직원 관리와 관련된 게시글을 분석해 보았는데요. 일단 먼저 기능어 분석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능어란 무엇일까요? 내용어의 반대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는 어제 사과를 먹었다 라고 했을 때 어제, 사과, 내용들이 들어가 있죠. 그런데 는, 다, 이런 것들은 의미가 있는 게 아니라 그 내용이 있는 의미들을 보조하는, 그리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꾸며주는 그런 말들이죠. 자, 그런데 이런 기능어들을 왜 분석할까요? 사람의 진짜 속마음, 잘 속일 수 없는 실제 심리 상태를 잘 반영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이것과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사실은 의미적으로는 같죠. 하지만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에 비해서 그런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라고 하는 표현은 후자가 조금 더 자신이 없고, 그리고 심지어는 거짓말을 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연구 결과 밝혀지기도 하죠. 그래서 기능어를 분석한다라고 하는 건 속일 수 없는 그 사람의 진짜 속마음을 들여다본다로 이해하시면 되는데요. 이렇게 기능어를 분석해 본 결과 코로나 이후 문장 내에서 단어와 형태소의 비율이 증가했습니다. 즉, 문장당 사용되는 단어와 형태소의 비율이 더 많아졌다, 길어졌다는 얘기가 되죠. 그리고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인칭 복수, 우리와 같은 단어죠. 그리고 1인칭 복수와 2인칭 단수 사용 빈도가 감소했고요. 그리고 2인칭 복수의 사용 빈도는 증가했다는 거죠.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 정서 단어의 사용 빈도는 증가하였고 소통 단어 사용 빈도는 감소했습니다. 그런데 재밌게도 체면과 관련된 단어를 사용하는 빈도는 또 증가했었죠. 자, 그렇다면 이런 분석 결과가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요? 1인칭 복수, 즉 우리가 나에 비해서 사용 빈도가 줄어들고 있다는 것은 전형적으로 연대의식이 약해졌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같은 치과 의사인데도, 혹은 같은 의사인데도 저 사람은 저렇고 난 이렇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이제 점차 증가하게 됐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걸 조금 더 일반화시키고 확대해서 해석해보면 전형적으로 외로움의 징후가 됩니다. 자, 2인칭 단수, 너, 이것에 비해서 2인칭 복수, 즉 너희들, 당신들, 이런 말의 사용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는 건 일반적으로 우리가 긍정적인 신호라기보다는 다소 부정적인 시그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우리가 너라고 표현할 때보다 너희들이라고 표현할 때 같이 동반해서 증가하는 단어들은 대부분 원망과 관련된 말들이 많기 때문이죠. 개별 사람을 하나하나, 즉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못 보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박 선생, 당신이 미워, 이게 아니라 선생님들, 당신들이 미워,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사람은 너희들을 좋아하는 게 아니죠. 너를 좋아하는 겁니다. 그리고 너를 미워할 수도 있지만 너희들을 미워하는 게 더 원망스러운 표현이 된다는 겁니다. 자, 마찬가지로 감정이 2인칭 복수, 너희들이 많이 나왔다라고 하는 건 전반적으로 사람을 그때그때 맞게 개별적으로 구분하지 못하고 감정이 뭉뚱그려져서 원망이 많이 생기기 좋은 구조죠.
그렇다면 일단 우리는 코로나 팬데믹을 거치면서 외로움과 원망스러움이 많이 증가했다는 것을 의미하는데요. 이건 굉장히 많은 경우에 다른 분야의 전문가 집단에서도 팬데믹 기간을 거치면서 굉장히 많이 관찰되는, 일반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직원 관리와 관련된 기능어가 아닌 내용어, 즉 의미가 있는 말 자체, 내용어를 분석해 볼 텐데요. 내용어를 분석해 본 결과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직원의 퇴사에 대한 고민이 큰 것으로 보이고요. 코로나 이후에는 부인에 대한 고충, 직원의 업무와 업무 실수에 대한 고민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직원 관리 부분에서 환자라는 단어가 코로나 이전에는 3위, 코로나 이후에는 2위로 올라갔는데 이걸 통해 보면 직원을 관리하는 과정에서 직원과 환자가 가지는 관계에 대해서 제3자인, 하지만 연관성이 굉장히 높은 3자인 치과 의사 선생님들의 고민이 더 많아지고 있다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이 내용어 분석 결과를 면밀히 살펴보면요, 바로 이런 추론이 가능합니다. 직원과 환자 사이에는 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죠. 그런데 이렇게 되면 환자는 직원의 실수로 인해 마음의 문을 닫고 직원은 내가 교육하려고 하면 잔소리로 생각해서 퇴직을 고려하기가 쉬워지겠죠. 구인난으로 고충을 겪고 있기 때문에 직원을 잘 다독여 이끌고 가야 하는 원장님 입장에서 직원들이 내 말을 잔소리로 느끼지 않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사실 잔소리와 교육에는 한 끗의 차이만 존재합니다. 이렇게 하세요. 여기까지는 교육과 관련된 말이죠. 그런데 이렇게 해야 하는데 왜 안 했어요? 이 말은 잔소리에 더 가깝게 됩니다. 그러니까 잔소리에는 이렇게 하라고 하는 교육적인 내용 플러스 원망, 질책 혹은 무엇인가 부정적 감정을 긁는 그런 단어들이나 문장이 같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심리학자들뿐만 아니라 상당히 많은 사회과학자들이 잔소리의 정의를 이렇게 내립니다. 그리고 언론에서도 이렇게 얘기하죠. 정당하고 올바른 내용을 부적절한 분위기로 하는 것. 그러니까 분위기를 안 보셨던 거예요. 내용적으로 문제가 있다던가 아니면 합당한 말이라 하더라도 나의 원망이나 나의 평가가 들어가게 되면 잔소리가 되기 쉽고요. 두 번째로 어떤 안 좋은 분위기에 있을 때, 힘든 분위기에 있을 때, 침체된 분위기에 있을 때 이 얘기를 하면 그것이 또 잔소리가 된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잔소리처럼 안 들리고 효과적으로 내 의사를 혹은 내 교육적 내용을 전달할 수 있을까요? 일단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굉장히 도움이 되실 겁니다. 첫째, 내가 생각한 것보다 3배 더 얘기하셔야 됩니다. 말하는 사람은요, 기억을 잘합니다. 자기가 말했기 때문에. 하지만 듣는 사람은 기억 못하죠. 그러니까 감정을 빼고 평가도 빼고 내가 생각한 횟수보다 3번 더 혹은 3배 더 이야기하자. 나는 3번 얘기했으니까 되겠지가 아니라 3번 생각했으니까 9번 얘기하는 겁니다. 분명히 다시 말씀드리지만 감정과 평가는 빼고요. 두 번째,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의 크기를 더 잘게 썰어서 말씀하셔야 됩니다. A하고 B하고 C 해야 해요. 이게 아니라 A 해야 돼요. B 하세요. C 해주세요. 이렇게 잘게 썰어야 한다는 거죠. 이러면 내가 상대방 감정을 건드릴 가능성도 줄어듭니다. 눌러놨다가 얘기하면 우리가 한 번에 터지죠. 그러니까 대부분 우리가 그 패턴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에게 A 하고 B 하고 C 하세요 라고 하면 나한테 원망하는 것 같고 나를 꾸짖는 것 같다는 느낌이 역으로 오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하는 나도 결국 원망의 양도 늘어나게 되고 부정적인 얘기를 할 가능성이 커지죠. 3분의 1로 잘게 썰어서 얘기를 하자. 이게 두 번째 원리입니다. 세 번째, 굳이 질책하거나 이야기 꺼내기 어려운 내용을 교육하시려면 아침에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제발 퇴근 무렵에는 하지 마시고요. 왜일까요? 서로 안 지쳐 있을 때 하시라는 거예요. 아침부터 싫은 소리 할 수는 없는 것 같지 않나요? 라고 얘기하실 수도 있고 혹은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사실은 제일 안 좋은 건 퇴근 무렵에 하는 질책과 교육입니다. 아침이 더 낫습니다. 안 지쳐 있으니까요. 사람은요, 신체적 에너지, 정신적 에너지, 괜찮은 편 혹은 제대로 충전되어 있을 때
상대방의 이야기를 잘 버티거든요. 그리고 인간의 체력과 정신력은 결국 같은 건전지로부터 나옵니다. 자, 그러니까 몸의 상태가 인간의 생각의 상태에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요. 그래서 체력이 떨어졌는데 정신력으로 싸우라, 이상한 얘기가 되죠. 체력이 있을 때 정신력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체력이 좋을 때 가장 효율적이고 능률적인 사고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체력이 떨어진 사람이 얼마나 정신적인 일을 못하느냐를 보여준 연구들은 무수히 많은데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의 조너선 르버브 교수 연구진이 이것과 관련된 연구를 발표해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의 주목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연구진은 이스라엘 교도소에서 하루 동안 진행되었던 가석방 심사의 결과를 분석한 거예요. 그런데 심사에 투입된, 즉 심사에 임한 판사님들에게서 모두 동일한 패턴이 나왔습니다. 오전 9시부터 10시 사이, 그리고 오후 1시에서 2시 사이에 그 시간대에 심사한 죄수들이 다른 시간대보다 월등히 높은 확률로 가석방이 많이 됐다는 거예요. 연구진은 이를 판사님들의 체력과 깊은 연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분명하게 결론 내렸습니다. 당연하겠죠. 판사님들께서 심사를 시작한 오전 9시와 10시 사이 체력적으로 왕성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점심 식사 하신 직후인 오후 1시와 2시 사이 마찬가지로 꽤 괜찮은 상태겠죠. 이렇게 판사님들은 자신들이 가장 좋은 컨디션과 높은 집중력으로 심사에 임했을 때 가석방 결정을 내리더라는 거죠. 누군가의 마음을 사로잡거나 원하는 바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내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는 상태인지 아닌지 파악하는 게 가장 중요한데, 그런데 그 상태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그 사람의 체력입니다. 얼마나 안 지쳐 있느냐를 봐야 된다는 거죠. 두 번째로 경영과 관련된 게시글을 또 분석해 보았습니다. 어떤 결과가 나왔을까요? 일단 기능어 분석 결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정서 단어 사용 빈도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경영의 어려움을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싶다는 동기와 그 상황을, 안 좋은 상황들이 있다면 회피하고자 하는 태도가 동시에 나타났죠. 병원 경영에 대한 무기력과 분노 표현도 증가했고요. 외부와의 소통을 다소 피하고 있다는 경향도 마찬가지로 관찰됐습니다. 자, 이런 기능어 변화의 의미는 뭘까요? 그리고 어떤 해결책들이 고려가 될 수 있을까요? 사실 무기력과 분노는요, 동전의 양면과 같습니다. 심리학자들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타인에게 하는 게 분노. 그런데 그 타인에 대한 분노가 결국 해결되지 않으면 나 자신을 향해 오고 그건 반드시 우울이 된다. 그래서 타인에게 화내는 게 분노고요. 자기한테 화나는 게 우울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가지는 결국 같은 겁니다. 그래서 표현도 같이 나오는 거죠. 무기력은 언제 오는 걸까요? 내가 하는 일이 쓸데없다 혹은 무의미하다 이렇게 느끼는 순간이죠. 우리는 에너지가 있어도, 물리적인 에너지가 상당히 보유되고 있어도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은 상태가 되곤 합니다. 그래서 그런 쓸데없는 짓 하지 마. 야, 그런 걸 뭐하러 하니? 이런 말들은요, 상대방을 무기력에 빠지게 만드는 최악의 말들 중에 하나입니다. 또 내가 공들인 걸 누군가 한 번에 바꿔버리는 거, 이것도 정말 나를 무기력하게 만드는 거죠. 그 사람 한마디에 내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되는데 내가 무엇인들 하고 싶어지겠습니까? 무기력에 빠지는 또 다른 원인이 있죠. 내 일의 결과만 보고 판단하는 사람이 주변에 점점 많아지고 있을 때, 아침부터 엄청난 일들이 계속해서 연이어 터져서 계속해서 그것을 막고 조치하느라 정말 정신없는 시간을 보냈는데 기본적으로 루틴하게 하는 일을 내가 못 끝낸 경우가 있죠. 그런데 이런 나의 정황이나 아니면 맥락을 전혀 보지 않고 이거 왜 아직도 이렇게 안 됐어? 지금까지 뭐 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게 되면 우리는 그 자체로 굉장히 무기력해집니다. 무기력증이 많이 증가한다는 건 결과 위주의 판단을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라는 거죠. 나와 오랜 시간을 같이 하는 누군가가 무기력하다. 그렇다면 내가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들고 있는 건 아닌지 고민을 해봐야 합니다. 그럼 이럴 경우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핵심은 화, 앵거, 이게 지금 핸들링이 안 되고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화는 한자로 불화자죠. 작은 불은요, 여러 개로 쪼개져 있기 때문에 끄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그게 결국 큰 불이 되어버리면 정말 어렵게 되죠. 진화가 불가능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일을 훨씬 더 잘게 쪼개야 되고요. 그렇게 되면 화도 관리 가능한 수준으로 잘게 썰어지게 됩니다. 일을 잘게 쪼갠다. 어떤 뜻일까요? 예를 들어서
오늘부터 저쪽에 있는 약품들을 정리하자. 혹은 오늘부터 일주일 동안 비품 정리, 혹은 서류 정리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 오늘은 책상 서랍 왼쪽에서 두 번째 거, 그 다음에 오늘은 비품 목록 이런 식으로 해야 됩니다. 무기력이나 우울에 빠진 사람한테 또 다른 우리가 주의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을 평상시 크기대로 주는 건 의외로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무기력이나 우울에 빠진 제 지인에게 실제로 그 주위에 있는 분들이 그 친구 그렇게 힘들다고 떡볶이 좋아하잖아 해서 그 지인분들이 떡볶이를 무려 큰 것으로 한 판을 사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분이 더 우울해지셨습니다. 이 한 판을 어떻게 먹어요? 그 우울증에 빠진 분은 이렇게 좋아하는 떡볶이도 내가 싫어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2차, 3차적으로 더 힘들고 무기력해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평상시에 일도 같이 하는 카운셀러 한 분에게 그분을 만나보라고 했는데 그분이 뭐 좋아하시냐는 질문에 떡볶이 좋아하신다고 말씀드렸죠. 그 카운셀러 분은 참 노련하시더군요. 일부러 떡볶이를 사셔서 맥주컵도 아닌 종이 소주컵, 소주컵에 떡볶이를 3개 담아주시더라고요. 그 우울증에 빠진 분은 그걸 보고 어이가 없어서 뭐예요 이거?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그래서 그 상담 선생님, 카운셀러 선생님은 떡볶이를 좋아하신 데서 사왔습니다. 어이가 없죠. 그래서 그분 어떻게 드셨을까요? 호로록 하고 드셨겠죠.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셨답니다. 더 없나요? 이건 우울증에 빠진 분들이 절대로 하실 수 없는 얘기인데 하셨다는 거예요. 무언가를 더 작게 만들어서 한 방에 할 수 있게 만드는 이런 조치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힘들고 무기력해지는 분위기에 있다면 일을 주실 때도 아주 작은 일을 주셔야 됩니다. 여기서 일주일 동안 이거 한다? 이런 건 좋은 메시지가 아니죠. 오늘 오전에는 요거 하자. 오늘 오후에는 이거 하자. 더 잘게 9시부터 10시까지는 이거 하자. 11시부터 12시까지는 이거 한다. 이렇게 하실 수도 있고요. 그러면 사람들은요, 일을 훨씬 더 만만하게 볼 수 있고요. 제가 자주 쓰는 말입니다. 점잖은 표현은 아닙니다만 딱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이기 때문에 여기서 쓰겠습니다. 이 만만한 일들을 조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쉽고 만만하게 조질 수 있는 일들로 잘게 쪼개내시는 게 그 무엇보다도 필요하죠. 그러면 다음 일들을 할 수 있는 동기도 생긴다는 거예요. 동기부여가 잘 된 사람들, 성취를 많이 한 사람들일수록 어려운 걸 먼저 하려고 하는데 지금은 무기력한 상황이고 지금이 만약에 우울하거나 아니면 힘든 상황이라면 이걸 바꾸시는 게 좋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작고 만만한 일부터 시작하시는 게 더 좋다는 거죠. 모드 전환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그런데 특히 치과에서는 똑똑하고 부지런히 사는 사람들일수록 번아웃이 왔다면 이런 오해를 많이 받으시기 때문에 이게 왜 그런 일이 벌어질까?